혹시 우리나라에 약 14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세상하고 딱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어요? 아, 네. 오늘 바로 이 고립 은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보내주신 자료들 쭉 훑어보면서 이게 정말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선택이나 뭐 성향 문제, 이걸 한참 넘어섰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주 복합적인 사회 현상인 거죠.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고립이나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무려 24%가 10대 때부터 그 생활이 시작됐다고 응답을 했어요. 와, 24%요? 그럼 청년 4명 중 1명은 이미 10대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 성인이 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2024년에 진행된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번 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네네. 또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해법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현주소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2024년 실태조사.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전까지는 그냥 몇 명쯤 될 것이다 추정만 있었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여다본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주사 결과를 딱 보면 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의 평균 4.8점이었습니다. 4.8점이요? 네,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 평균이 한 7.4점 정도 되거든요.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좀 실감이 나시죠? 거의 뭐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4.8점이라니. 아, 정말 좀 가슴 아픈 수치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의외의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인데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 상태에서는 여성이 73.6%, 집 밖에 거의 안 나가는 은둔 상태에서도 66.9%를 차지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부분은 해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연구진도 그 부분을 짚어주는데요. 실제로 여성 청소년의 고립 은둔 비율이 그렇게 월등히 높은 건지 아니면 이 조사가 온라인 웹 기반으로 진행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좀 더 익숙하거나 또 참여 의사가 높은 여성들이 더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사의 방법론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섣불리 단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데이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흥미로운 게 연령대별로도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고립은 13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장 많았고요. 물리적으로 집안에 머무는 은두는 19세에서 24세 청년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가설이요. 네, 청소년기에 뭐 친구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을 먼저 경험하고 이게 제때 해결이 안 된 채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더 깊은 단계인 물리적 은둔으로 심화될 수 있다. 아, 고립이 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서 제 머리를 가장 세게 때렸던 건 따로 있었어요. 뭐였는데요? 바로 이들 중에 70% 이상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70%가 넘게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요? 이건 우리가 흔히 갖는 편견?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무기력하고 방에만 있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나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원하는데 왜 이들의 손을 잡아주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 대화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질문을 안고 첫 번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발견했어요. 안 무서운 회사라니 이름부터 뭔가 다르지 않나요? 아, 저도 이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안무선 회사는 말 그대로 은둔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 기업이에요. 당사자들이 직접요? 네, 이 회사의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 은둔도 스펙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요. 은둔이 스펙이라니? 와,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보통은 실패나 약점, 감춰야 할 과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고립의 경험을 그냥 상처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자격, 즉 스펙으로 재정의 하는 거예요. 아,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군요. 네, 그게 이들의 핵심 철학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대표적인 게 한 5개월 과정의 은둔고수 양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은둔고수요? 네, 은둔 경험자를 상담 교육이나 실습 같은 걸 통해서 동료 지원가, 그러니까 피어 서포터로 키워내는 거죠. 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돕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안 무서운 쉐어하우스인데요. 이게 고립의 원인 중에 상당수가 사실 가족과의 갈등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분리가 필요한 청년들한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네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당사자성이에요. 전문가의 조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심리적인 문턱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나도 그랬어. 이 한마디가 주는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 한마디가 주는 힘은 수백 페이지 이론서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기존의 제도적인 지원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무서운 회사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모델,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기 시작한 일본은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요? 일본 사례도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랑 비슷한 길을 갔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접근을 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일본은 워낙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시작된 곳이라서 지원 체계도 더 오래전부터 구축이 되어 왔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갈래요? 네, 첫째는 니트, 즉 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위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아, 니트족 지원.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이쪽은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취업을 통한 직업적 자립. 아, 목표가 취업이군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훈련, 비즈니스 매너 교육, 실제 회사에 가서 일해보는 직장 체험 같은 아주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성과도 좀 있었나요? 성과도 꽤 있어서 2022년 기준으로 신규 등록자의 73.2%가 실제 취업이나 직업 훈련으로 연계가 됐다고 해요. 오, 꽤 높은데요.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효과적인 다리가 되어주겠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건가요?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히키코모리를 위한 지원입니다. 아, 히키코모리 지원은 따로 있군요. 네,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쪽은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고용보다는 심리적인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당장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당장 취업을 강요하기보다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사자랑 가족들이 부담 없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일종의 이바쇼, 즉 쉼터를 만드는 거죠. 아, 목적이 명확하게 다르네요. 하나는 일자리로, 다른 하나는 회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일본의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길대마요? 네, 니트 지원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은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맡으면서 정책이 분절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부처 간에 칸막이가 생겨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지원기관을 2년 단위의 단기 위탁계약으로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2년 단위요?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기관이나 상담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 고립된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결국 우리보다 20년이나 앞서간 일본조차도 좋은 의도로 만든 시스템이 부처 간의 칸막이나 단기 계약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오답노트처럼 들립니다. 정확해요. 먼저 시작한 만큼 우리가 참고해야 할 과제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작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점, 이건 정말 의미가 크죠. 네, 맞아요. 그동안은 지자체나 민간 영역에서 각계전투하는 느낌이 강했으니까요. 맞아요. 국가가 이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여러 한계점도 동시에 짚어주고 있어요. 어떤 한계점들이죠? 가장 먼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찾아내는 방식,
그러니까 발굴 방식에 큰 허점이 있어요. 발굴 방식이요? 네. 주로 온라인 자가 진단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용기를 내서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수십 개 문항으로 된 자가진단표를 채우고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 허들이 너무 높네요. 그렇죠. 그 첫 단계 허들이 과연 얼마나 높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이 닿지 않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지역적인 한계도 너무 명확해요. 2024년 시범 사업이 서울, 인천, 울산, 전북 이렇게 4개 광역시도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지역, 특히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청소년들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심지어 그 4개 지역에 배정된 전담 인력이 총 32명뿐이에요. 32명이요? 네. 추정되는 청소년 수를 생각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맞춤형 지원의 부재예요. 맞춤형 지원의 부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원하는 지원으로 뭘 꼽았는지 기억하세요? 아, 경자적 지원이었죠? 네, 바로 경제적 지원이었어요. 무려 88.7%가 이걸 꼽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의 없어요. 아, 고립과 은둔의 원인이 취업 실패,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저마다 다 다른데 지금 지원은 획일적인 상담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험과 정확히 연결되네요. 니트와 히키코모리를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 문제와 회복의 문제를 그냥 한 바구니에 담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단기 위탁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또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 네. 이런 고민 없이 정책을 진행하면 일본이 20년간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단 몇 년 만에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립 은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현주소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한국의 민간 모델과 일본의 공공 모델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과제들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70%가 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업은 어쩌면 가장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다. 네. 그 전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맺는 연습을 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해결책 역시 고용, 복지, 상담, 주거 지원 등 아직 다각도로 접근해야만 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고립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가족 갈등이 꼽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이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